제5장 후려치는 버드나무. 여름방학은 해리의 바람과 달리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 호그와트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긴 했지만 보루에서 보낸 한 달은 해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더즐리 가족, 그리고 이 다음에 해리가 프리비가로 돌아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환영 인사를 생각하면 론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기가 힘들었다. 마지막 날 저녁, 위즐리 부인은 마법으로 해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한 호화로운 저녁 식탁을 차려냈고 마지막으로 군침 도는 당밀 푸딩까지 내놓았다. 프레드와 조지는 필리버스터 폭죽으로 저녁을 마무리했다. 부엌을 가득 채운 빨갛고 파란 별들이 천장에서 벽까지 적어도 30분 동안 통통 튀어다녔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코코 한 잔을 마시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을 시작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새벽에 일어났지만 어째서인지 할 일은 여전히 산더미 같았다. 위즐리 부인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여벌 양말과 깃펜을 찾으러 뛰어다녔고 아이들은 옷을 반쯤 걸치고 토스트를 손에 든 채 계단에서 끊임없이 부딪혔으며 위즐리 씨는 쥐네 짐가방을 자동차로 옮기려고 마당을 지나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닭에게 걸려 넘어져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다. 해리는 작은 포드 앵글리아 한 대에 사람 8명과 커다란 가방 6개, 올빼미 2마리와 쥐 1마리가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위즐리 씨가 추가한 특별한 기능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몰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즐리 씨가 짐들이 쉽게 들어가도록 마법으로 확대한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주며 해리에게 속삭였다. 마침내 모두가 자동차에 타자 위즐리 부인은 해리, 론, 프레드, 조지, 퍼시가 나란히 편안하게 앉아있는 뒷좌석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머글들은 정말 우리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나봐. 그치? 그녀와 지니는 공원 벤치처럼 늘어난 앞좌석에 앉아있었다. 밖에서만 보면 이렇게 넓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 것 아냐. 위즐리 씨가 시동을 걸자 자동차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마당을 빠져나갔고 해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집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언제 이곳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가 무섭게 그들은 되돌아가야 했다. 조지가 필리버스터 폭죽 상자를 두고 온 것이었다. 그로부터 5분 뒤 자동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마당에 멈춰섰고 프레드는 빗자루를 가지러 뛰어갔다. 고속도로에 거의 도착했을 때는 지니가 일기장을 두고 왔다며 비명을 질렀다. 지니가 다시 자동차에 올라탔을 때쯤은 그들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기고 인내심의 안개도 넘긴 상태였다. 위즐리 씨가 손목 시계를 보고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몰리, 여보, 안 돼 아서. 아무도 안 볼 거야. 여기 작은 버튼이 내가 설치한 투명 부스터인데 이걸 누르면 하늘로 솟아오르게 돼. 그리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지. 10분이면 도착할 거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안 된다고 했어 아서. 대낮에는 안 돼. 그들은 11시 15분 전 킹스 크로스에 도착했다. 위즐리 씨가 다급히 길을 건너가 가방을 실을 짐수레를 가져오자 모두 서둘러 역에 들어갔다. 해리는 작년에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타봤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부분은 머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9와 4분의 3번 승강장에 가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9번과 10번 승강장을 나누는
단단한 벽 너머로 걸어가야 했다. 아프진 않았지만 사라지는 모습을 먹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했다. 펫이 먼저 가렴. 위즐리 부인이 머리의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시계를 보니 벽 너머로 태연하게 사라질 시간은 5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퍼시가 기운차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더니 사라졌다. 위즐리 씨가 그 다음이었고 프레드와 조지가 뒤따랐다. 내가 지니를 데려갈 테니까 너희 둘은 우리를 바로 따라오렴. 위즐리 부인이 해리와 론에게 말하며 진의 손을 잡고 출발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같이 들어가자. 1분밖에 안 남았어. 론이 해리에게 말했다. 해리는 가방 꼭대기에 헤드위그의 세 장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벽과 마주하도록 짐수레를 돌렸다. 그는 자신만만했다. 이건 풀루 가루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둘 다 짐수레 손잡이 위로 몸을 바짝 숙이고 과감하게 벽을 향해 걸어가면서 속도를 올렸다. 벽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뛰기 시작했고 쾅! 두 사람의 짐수레가 벽에 부딪혀 뒤로 튕겨나갔다. 론의 짐가방이 요란한 쿵소리를 내며 수레에서 떨어졌고 해리는 나동그라졌으며 헤드윅의 세 장은 반들반들한 바닥에 떨어져 튕기더니 대굴대굴 굴러갔다. 헤드위그는 화가 나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주위 사람 모두가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와중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소리쳤다. 도대체 뭣들 하는 거냐? 짐수레를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구리를 부여잡고 숨을 헉 들이마셨다. 론이 달려가 세 장을 집어들었다. 헤드위그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동물을 확대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왜 지나갈 수 없는 거지? 해리가 목소리를 낮추고 론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론이 허겁지겁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기심을 느꼈는지 10여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기차 놓치겠어. 론이 속삭였다. 입구가 왜 저절로 막혔는지 모르겠네. 해리는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커다란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10초, 9초. 해리는 짐수레가 벽에 닿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나아간 다음 온 힘을 다해 밀어보았다. 벽은 여전히 단단했다. 3초, 2초, 1초. 가버렸어. 론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가 떠났어. 엄마 아빠가 다시 넘어오지 못하면 어쩌지? 너 먹을 돈 있어? 해리는 힘없이 웃었다. 더즐리 가족한테 용돈 못 받은 지 6년은 된 것 같다. 론이 차가운 벽에 귀를 바짝 댔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가 긴장하며 말했다.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헤드위그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에 가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리가 말했다.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끌고 해리. 론이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자동차. 자동차가 뭐? 자동차를 타고 날아서 호그와트에 가면 되잖아. 하지만 우린 꼼짝 못하게 됐어. 맞지? 그리고 학교에 가야 하고, 안 그래? 미성년 마법사라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제한 법령 어쩌고 19항인지 뭔지에 나와 있어. 해리의 당혹감이 갑자기 흥분으로 바뀌었다. 너 그거 조정할 줄 알아? 문제없어. 론이 출구를 향해 짐수레를 돌리며 말했다. 자, 어서 가자. 서두르면 호그와트 급행열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의아해하는 먹을 무리를 뚫고 의기양양하게 역을 나서 낡은 포드 앵글리아가 주차된 샛길로 되돌아갔다. 론이 지팡이로 차를 잇따라 몇 번 두드려 텅 빈 트렁크를 열었다. 그들은 짐을 도로 넣었고 헤드위그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앞좌석에 올려뒀다. 누가 보는지 살펴봐. 론이 또 한 번 지팡이를 두드려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말했다. 해리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앞에 있는 큰 길에서는 차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길에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괜찮아, 해리가 말했다. 론이 계기판에 있는 조그마한 은색 버튼을 눌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자동차가 사라졌다. 그들도 사라졌다. 몸 아래 좌석이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고 엔진 소리가 들리고 무릎에 놓인 손과 코에 걸린 안경도 느껴졌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그들이 탄 자동차는 주차된 차로 가득한 우중충한 길바닥 2m 정도 높이에 둥둥 떠있는 한 쌍의 눈알로 변해버렸다. 가자. 오른쪽에서 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차가 떠오르자 땅과 양 옆에 더러운 건물들이 멀어지더니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곧 안개 자욱하고 눈부신 런던 전체가 그들의 발밑에 펼쳐졌다. 다음 순간 뿅 소리가 나더니 자동차와 해리, 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런, 론이 투명 부스터를 마구 누르면서 말했다. 뭐가 잘못됐나? 둘 다 주먹으로 버튼을 계속 두들겼다. 자동차가 사라졌다가 깜빡거리더니 다시 나타났다. 꽉 잡아. 론이 소리치며 엑셀을 콱 밟았다. 자동차가 낮게 깔린 양털 구름 속으로 곧장 튀어나가자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안개 잎사인 것처럼 보였다. 이제 어쩌지? 해리가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짙은 구름 덩어리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면 기차를 봐야 해. 론이 말했다. 다시 아래로 살짝 내려가. 빨리. 그들은 구름 아래로 다시 내려간 뒤 좌석에서 몸을 비틀어 눈을 가늘게 뜨고 땅을 내려다보았다. 보인다. 해리가 소리쳤다. 바로 앞이야. 저기. 호그와트 급행 열차가 진홍색 뱀처럼 저 아래에서 손살같이 나아가고 있었다. 정북 방향이네. 론이 계기판의 나침반을 확인하며 말했다. 좋아. 30분쯤마다 한 번씩 확인하면 돼. 꽉 잡아. 그들은 구름을 뚫고 솟구쳤다. 잠시 뒤 그들은 장렬한 햇빛 속으로 튀어나왔다. 그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자동차 바퀴는 솜털 같은 구름바다 위를 스치듯 굴러갔고 눈이 멀 정도로 새하얀 태양빛 아래 밝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비행기만 조심하면 돼. 론이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 동안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기막히게 멋진 꿈속으로 뛰어든 것만 같았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여행 수단이라고 해리는 확신했다. 뜨겁고 밝은 햇살 아래 조수석 사물함에 빵빵한 토피 사탕 한 봉지를 넣은 자동차를 타고 눈처럼 하얀 구름 소용돌이와 구름 탑을 지나 호그와트 성 앞 드넓은 잔디밭에 부드럽고 멋지게 착륙했을 때 프레드와 조지의 질투어린 얼굴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북쪽으로 점점 멀리 날아가면서 수시로 기차를 확인했다. 구름 아래로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다른 풍경이 보였다. 런던은 곧 뒤로 멀어져 가지런한 초록빛 들판으로 대체되었고 들판은 자줏빛을 띤 넓은 황무지, 조그만 장난감 같은 교회가 있는 마을, 다채로운 색깔의 개미 같은 자동차들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풍경에 차례차례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특별한 일 없이 몇 시간이 흐르자 해리는 조금씩 흥미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탕 때문에 목이 몹시 마른데도 마실 게 아무것도 없었다. 둘 다 스웨터를 벗은 상태였지만 해리의 티셔츠는 좌석 등바디에 촉촉하게 달라붙었고 안경은 땀이 흐르는 코끝으로 계속 미끄러졌다. 해리는 이제 환상적인 모양의 구름 찾기는 그만두고 몇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기차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통통한 여자 마법사가 밀고 다니는 간식 수레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호박 주스를 살 수 있었다. 왜 그들은 9와 4분의 3번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걸까? 많이 멀진 않겠지? 다시 몇 시간이 지난 뒤 태양의 구름 밑으로 가라앉아 하늘을 진한 분홍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론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 다시 확인할 준비됐어? 기차는 여전히 그들 바로 아래에서 꼭대기가 눈으로 뒤덮인 산을 지나 구불구불 나아가고 있었다. 구름 차양 아래는 훨씬 어두웠다. 론이 엑셀을 밟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데 그 순간 엔진이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리와 론은 긴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냥 지친 걸 거야. 론이 말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멀리 와본 적이 없거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털털거리는 소리도 점점 커졌지만 둘 다 듣지 못한 척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해리는 앞유리 와이퍼가 항이라도 하듯 힘없이 움직이는 것을 못 본 척 하려고 했으며 다시 스웨터를 입었다. 다 왔어. 론이 말했다. 해리보다는 차에게 하는 말 같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론은 초조하게 계기판을 토닥거렸다. 잠시 후 다시 구름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아는 건축물을 찾아야 했다. 저기다. 해리가 소리치는 바람에 론과 헤드위그가 깜짝 놀랐다. 바로 앞이야. 호수 건너 절벽 높은 곳에서 호그와트 성의 크고 작은 수많은 탑이 어두운 지평선 위로 윤곽을 드러냈다. 호수 건너 절벽 높은 곳에서 호그와트 성의 크고 작은 수많은 탑이 어두운 지평선 위로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동차는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속도를 잃어갔다. 힘내. 론이 달래듯 핸들을 살짝 흔들었다. 거의 다 왔어. 힘내. 엔진이 신음했다. 보닛 아래에서 가느다란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차가 호수를 향해 날아갈 때 해리는 자기도 모르게 좌석 모서리를 꽉 쥐었다. 자동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해리는 창밖을 힐끗 내다보았다. 1km쯤 아래 까맣고 매끄러운 유리 같은 수면이 보였다. 핸들을 잡은 론의 손마디가 하였다. 자동차가 다시 흔들렸다. 힘내라고 론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호수 위에 있었고 성은 바로 앞에 있었다. 론은 엑셀을 밟았다. 요란한 꽝 소리에 이어 치익치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렸다. 아, 이런. 고요한 가운데 론이 탄식을 내뱉었다. 자동차가 앞으로 기울어졌다.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들은 단단한 성벽을 향해 곧장 떨어지고 있었다. 안 돼. 론이 소리를 지르며 핸들을 꺾었다. 그들은 간발의 차이로 어두운 돌벽을 비켜갔다. 자동차는 크게 곡선을 그리며 어두운 온실과 작은 채소밭, 검은 잔디밭 위를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도를 잃어갔다.
론이 핸들에서 손을 떼고 뒷주머니에서 마법 지팡이를 꺼냈다. 멈춰, 멈춰. 론이 외치며 계기판과 앞 유리를 후려쳤지만 차는 여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땅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저 나무 조심해. 해리가 소리를 지르며 핸들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고 말았다. 쾅! 금속이 나무에 부딪힐 때 나는 귀를 찢는 갱음과 함께 자동차가 굵은 나무 몸통에 부딪혀 크게 요동치면서 땅에 떨어졌다. 찌그러진 보넷 아래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헤드위그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다. 앞 유리에 부딪힌 해리의 머리에는 골프공만한 혹이 욱신거렸고 오른쪽에서는 론이 낮고 절망 어린 시름소리를 내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가 다급히 물었다. 내 지팡이. 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지팡이 좀 봐. 마법 지팡이는 거의 두 동강이 나서 끄트머리가 부서진 나무 조각 몇 개로만 이어진 채 힘없이 달랑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학교에 가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을 거라 말하려 했지만 입조차 떼지 못했다. 그 순간 뭔가가 돌진하는 황소 같은 힘으로 자동차 옆구리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그 바람에 해리는 옆에 있는 론 위로 쓰러졌고 바로 그때 똑같이 육중한 충격이 지붕에 가해졌다. 무슨 일? 론이 앞 유리로 내려다보다가 숨을 헉 들이켰다. 때마침 주위를 둘러보다 해리는 비단뱀처럼 굵은 나뭇가지가 앞 유리를 박살내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이 부딪힌 나무가 차를 공격하고 있었다. 나무 몸통은 반으로 접히다시피 구부러졌고 울퉁불퉁한 가지들은 닿는 대로 자동차를 두들기고 있었다. 아, 또 다른 비틀린 나뭇가지가 론이 앉은 쪽 문을 후려쳐 심하게 찌그러뜨리자 론이 소리를 질렀다. 앞 유리는 이제 손마대처럼 생긴 장가지에 빗발치는 타격을 받아 떨렸고 성문도 부술 법한 굵은 가지 하나는 지붕을 함몰시킬 것처럼 사납게 두들기고 있었다. 론은 온몸으로 자기 쪽 문을 밀면서 소리쳤지만 다음 순간 또 다른 가지에 무자비한 어퍼컷을 맞고 해리의 무릎 위로 나둥그러지고 말았다. 우린 끝장이야. 천장이 푹 꺼지자 론이 신음했다. 그때 갑자기 자동차 바닥이 떨리면서 다시 시동이 걸렸다. 후진! 해리가 외치자 자동차는 뒤로 튀어나갔다. 나무는 여전히 그들을 후려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가 닿지 않는 곳으로 재빨리 도망치자 나무는 스스로를 뽑아 올리다시피 하며 후려 갈기려 들었다. 그 바람에 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거 참, 론이 헐떡였다. 아슬아슬했네. 잘했어 자동차야. 그러나 자동차는 한계에 다다랐다. 두 차례 뚜렷한 쾅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렸고 해리는 앉은 자리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해리는 축축한 땅에 대자로 뻗고 말았다. 요란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자동차가 트렁크에서 그들의 짐을 내던지고 있는 듯 했다. 헤드위그의 세 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다가 벌컥 열렸다. 헤드위그는 성난듯 시끄럽게 끽끽거리며 세 장 밖으로 날아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 쪽으로 빠르게 날아갔다. 자동차는 찌그러지고 긁히고 김을 뿜어내면서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가 난 듯 미등을 번쩍거리며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돌아와. 론이 자동차 뒤에 대고 소리치며 부러진 마법 지팡이를 휘둘렀다. 아빠가 날 죽일 거야. 하지만 자동차는
코웃음 치듯 마지막으로 한번 배기구로 연기를 내뿜더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을 수가 있지? 론이 허리를 구부려 쥐 스케버스를 집어들면서 비참한 듯 말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 반격하는 나무에 부딪히다니. 론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가지를 흔들고 있는 늙어 빠진 나무를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보았다. 가자. 녹초가 된 채 해리가 말했다.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 그들이 상상했던 승리감 넘치는 도착가는 거리가 멀었다. 온몸이 뻐근하고 춥고 멍든 채 그들은 짐 가방 끝이 잡아 끌며 풀로 뒤덮인 비탈길을 따라 거대한 오크나무 정문으로 향했다. 연애가 벌써 시작된 것 같아. 론이 정문 계단 아래 짐 가방을 팽개치고 살금살금 다가가 불을 환하게 밝혀둔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야, 해리, 와서 봐. 기숙사 배정식이야. 해리는 얼른 다가가 론과 함께 대연회장을 들여다보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양초가 사람들로 가득 찬 4개의 기다란 식탁 위를 떠다니며 황금 접시와 잔을 번쩍번쩍 비추고 있었다. 머리 위로는 언제나 바깥 하늘을 비추는 마법 천장이 별빛으로 반짝였다. 뾰족한 검정 호그와트 모자숲 사이로 길게 줄지어 연회장으로 들어오는 겁먹은 표정의 1학년들이 보였다. 그 가운데는 지니도 있었는데 위즐리 가족 특유의 선명한 머리카락 색깔 덕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단단히 쪽진 머리에 안경을 쓴 마법사 맥고나글 교수가 그 유명한 호그와트 기숙사 배정 모자를 신입생들 앞에 있는 의자에 올려놓았다. 여기저기 기워지고 달아빠진 이 더럽고 날뛰 낡은 모자는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호그와트 4군데 기숙사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레번클로, 슬리데린에 배정해 주었다. 정확히 2년 전 모자를 쓰고 겁에 질린 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그 모자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던 일이 해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끔찍한 몇 초 동안 해리는 모자가 그를 어떤 기숙사보다도 어둠의 마법사를 많이 배출한 슬리데린에 집어넣을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해리는 결국 론, 헤르미온느, 다른 위즐리 형제들이 있는 그리핀도르에 들어갔다. 지난 학기에 해리와 론은 그리핀도르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슬리데린을 제치고 기숙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탰다. 몸집이 아주 작은 회갈색 머리카락의 소년 하나가 앞으로 풀려나가 머리에 모자를 썼다. 해리의 시선이 그 소년을 지나 교장 덤블도어 교수에게로 향했다. 그는 교직원 식탁에 앉아서 기숙사 배정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기다란 은빛 턱수염과 반달 모양 안경이 촛불빛에 환하게 빛났다. 몇 자리 건너 연한 옥색 로브를 입은 기더르 로가트가 보였다. 그리고 맨 끝자리에서는 거구의 수염이 덥수룩한 해그리드가 잔에 담긴 뭔가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있었다. 잠깐만, 해리가 론에게 중얼거렸다. 교직원 식탁에 빈자리가 있는데 스네이프는 어디 있지?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가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이었다. 공교롭게도 스네이프가 가장 싫어하는 학생 또한 해리였다. 매정하고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성격의 스네이프는 마법약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가 담당하는 기숙사 학생들을 제외한 모두가 그를 싫어했다. 병이 났을지도 몰라. 론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둔 걸지도 모르고 해리가 말했다. 이번에도 어둠의 마법 방어법 교수 자리를 놓쳤으니까. 아니면 해고당한 건지도 모르지. 론이 열광하며 말했다. 모두가 스네이프를 싫어하잖아. 아니면 바로 뒤에서 매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사람이 왜 학교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는지 들어보려고 기다렸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바로 뒤에서 매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 두 사람이 왜 학교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는지
들어보려고 기다리는지도 모르지. 해리는 뒤돌아보았다. 싸늘한 바람에 검은색 로브를 펄럭이며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누르끼한 피부에 매부리코를 가진 야윈 남자로 기름 낀 검은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으며 이 순간에는 해리와 론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따라와라, 스네이프가 말했다. 해리와 론은 감히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스네이프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은 타오르는 햇불로 밝혀진 소리가 웅웅거리는 거대한 현관홀에 들어섰다. 대연회장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터져나오고 있었건만 스네이프는 그들을 그 온기와 빛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하 감옥으로 이어지는 좁은 돌계단 아래로 데려갔다. 들어가. 그가 차가운 통로 중간에 있는 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몸을 떨면서 스네이프의 연구실로 들어갔다. 어둑어둑한 벽을 따라 커다란 유리병들이 놓인 선반 여러 개가 있었는데 유리병 안에는 이 순간 정말 이름조차 알고 싶지 않은 온갖 역겨운 것들이 둥둥 떠다녔다. 벽난로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스네이프는 문을 닫고 몸을 돌려 그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유명하신 해리포터와 그의 충실한 조수 위즐리께서는 기차로 부족하다는 건가? 뭔가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니요, 교수님. 킹스크로스 역의 벽 때문이었어요. 그게. 조용. 스네이프가 싸늘하게 말했다. 자동차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론이 꿀꺽 침을 삼켰다. 해리는 스네이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고 느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스네이프가 오늘자 석간 예언자 일보를 펼치자 영문을 알 수 있었다. 너희가 목격됐다. 스네이프가 날아다니는 포드 앵글리아가 먹을 들여 어리둥절하게 하다라는 일면 기사 제목을 보여주며 씩씩댔다. 그가 큰 소리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런던에 사는 두 머글은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우체국 건물 너머로 날아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고 말했다. 정오에는 노폭에서 해티 벨리스 씨가 빨래를 널다가 퍼블스에 사는 앵거스 플러티스는 경찰에게 제보했다. 다해서 67명의 머글에게 목격됐다. 네 아버지가 머글 제품 오용 관리과에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그가 론을 보고 더욱 심술궂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런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해리는 그 미친 나무에 큼직한 나뭇가지에 배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위즐리 씨가 자동차에 마법을 걸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된다면 그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교정을 수색하다가 굉장히 귀중한 후려치는 버드나무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말이지. 스네이프가 말을 이었다. 그 나무보다 우리가 더 피해를. 론이 불쑥 내뱉었다. 조용. 스네이프가 다시 쏘아붙였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너희는 내 기숙사 소속이 아니므로 내게는 너희를 퇴학시킬 권한이 없다. 가서 그 행복한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여기서 기다려라. 해리와 론은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응시했다. 해리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제는 속이 극도로 메스꺼웠다. 그는 스네이프의 책상 뒤 선반에서 크고 끈적끈적한 뭔가가 초록색 액체 속을 떠다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스네이프가 그리핀도르 기숙사 담임교수인 맥고나걸 교수를 데리러 간 거라며 상황은 나아질 게 없었다. 맥고나걸은 스네이프보다
공정할지는 몰라도 매우 엄격했다. 10분 뒤 스네이프가 역시나 맥고나걸 교수와 함께 들어왔다. 해리는 맥고나걸 교수가 화내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그녀가 입술을 얼마나 굳게 다물 수 있는지는 잊고 있었다. 아니면 이토록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나 맥고나걸 교수는 들어오자마자 마법 지팡이를 들어올렸다. 해리와 론 둘 다 움찔했지만 맥고나걸 교수는 빈 벽난로를 겨눴을 뿐이었다. 벽난로에서 돌연 불길이 일었다. 앉거라. 그녀가 말하자 두 사람 모두 난로가 의자로 뒷걸음질 쳤다. 설명하도록 맥고나걸 교수가 안경을 불길하게 번뜩이며 말했다. 론은 기차역에 벽이 막혀 들어가지 못한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교수님. 기차를 탈 수가 없었거든요. 왜 올빼미로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지 않았지? 너한테 올빼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맥고나걸 교수가 해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해리는 입을 떡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맥고나걸 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분명 그렇게 했어야 했다. 전 생각이 안 나서. 그건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구나.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의 스네이프가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교장 덤블도어 교수가 서 있었다. 해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덤블도어는 평상시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심하게 이어진 코 밑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자 해리는 문득 차라리 론과 함께 아직도 후려치는 버드나무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덤블도어가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 다오. 차라리 소리를 쳤다면 나았을 것이다. 해리는 덤블도어의 목소리에 깃든 실망감이 정말 싫었다. 왠지 덤블도어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어서 대신 그의 무릎에 대고 말했다. 해리는 덤블도어에게 위즐리 씨가 마법을 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빼고 모든 것을 말하면서 마치 그와 론이 우연히 역 바깥에 주차되어 있던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찾아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는 덤블도어가 이를 대번에 꿰뚫어 보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덤블도어는 자동차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해리가 말을 마쳤을 때도 그저 안경 너머로 계속 그들을 응시하기만 했다. 가서 짐 챙겨 올게요. 론이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위즐리. 맥고나걸 교수가 호통쳤다. 저희를 퇴학시킬 거 아닌가요? 론이 말했다. 해리는 재빨리 덤블도어를 보았다. 오늘은 아니다, 위즐리군. 덤블도어가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은 둘 모두에게 명심시켜야겠구나. 오늘 밤 너희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거다. 너희가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땐 너희를 퇴학시키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해야겠고. 스네이프는 크리스마스가 취소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 이 녀석들은 미성년 마법 제한 법령을 우습게 본 데다가 오래되고 귀중한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이 아이들의 처벌은 맥고나걸 교수님이 결정할 것에, 세베로스. 덤블도어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맥고나걸 교수님의 기숙사에 있으니 맥고나걸 교수님 책임이야. 그가 맥고나걸 교수에게로 눈을 돌렸다. 나는 연회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미네르바. 공지사항 몇 가지를 전달해야 해서요. 가세, 세베로스. 맛보고 싶은 먹음직스러운 커스터드 타르트 갈떡은 스네이프는
순수한 아기가 담긴 눈으로 해리와 론을 한번 바라보고는 연구실을 획 나가버렸다. 두 사람은 맥거나글 교수와 남게 되었다. 맥거나글 교수는 여전히 화가 난 독수리처럼 그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너는 병동에 가보는 게 좋겠구나, 위즐리. 피가 난다. 많이는 안 나요. 론이 소매로 눈 위의 상처를 재빨리 닦아내며 말했다. 교수님, 제 동생이 배정받는 걸 보고 싶은데요. 기숙사 배정식은 끝났다. 맥거나글 교수가 말했다. 네 동생도 그리핀도르야. 아, 잘 됐네요. 론이 말했다. 그리고 그리핀도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맥거나글 교수가 날카롭게 입을 열었지만 해리가 끼어들었다. 교수님, 저희가 자동차를 탄 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그리핀도르가 감점을 당해서는 안 돼요. 안 그런가요? 그는 애타는 눈으로 맥거나글 교수를 바라보며 말을 마쳤다. 맥거나글 교수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해리는 그녀가 거의 미소를 지었다고 확신했다. 어쨌거나 굽게 다물었던 입술이 조금 풀린 듯 보였다. 그리핀도르 점수를 깎지는 않으마. 그녀가 말했다. 해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너희 둘 다 방과 후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았다. 덤블도어 교수가 더즐리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야 그저 후려치는 버드나무가 해리를 납작 뭉개놓지 않았다는데 실망할 뿐이라는 것을 해리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맥거나글 교수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올려 스네이프의 책상을 가리켰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샌드위치 여러 개가 담긴 커다란 접시와 은잔 2개, 얼음이 들어간 호박 주스병이 나타났다. 너희는 여기서 식사를 마치고 바로 기숙사로 올라가거라. 그녀가 말했다. 나도 연회장에 돌아가야 하니. 맥거나글 교수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론이 나직히 긴 휘파람을 불었다. 퇴학당할 줄 알았는데 그가 샌드위치를 집으며 말했다. 나도. 해리도 하나 들고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재수없을 수가 있냐? 론이 닭고기가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한 입 가득 물고 목 막힌 소리로 말했다. 프레드랑 조지는 그 자동차를 타고 대여섯 번은 날았는데 어떤 먹을도 그 두 사람을 보지 못했어. 론은 입안에 음식을 삼키고 크게 한 입 더 베어 물었다. 우리는 왜 벽을 통과하지 못했을까? 해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지금부터 조심해야겠어. 해리가 감격스러운 듯 호박 주스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말했다. 우리도 대연회장에 갔다면 좋았을 텐데. 맥고나걸은 우리가 돋보이길 바라지 않는 거야. 론이 점잖은 척 말했다. 다른 애들이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도착한 걸 기발하다고 생각할까봐.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은 다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나선 뒤 그리핀도르 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을 걸어갔다. 성은 조용했다. 연회가 끝난 것 같았다. 그들은 중얼거리는 초상화 몇 점과 비걱거리는 갑옷들을 지나 좁은 돌계단을 여러 번 오른 끝에 분홍색 비단 드레스를 입은 아주 뚱뚱한 여자의 유화 뒤 그리핀도르 탑으로 가는 비밀 입구가 숨겨져 있는 통로에 도착했다. 아무? 그들이 다가가자 그림속 여자가 물었다. 해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직 그리핀도르의 반장을 만나지 못한 탓에 새학기 아무를 몰랐지만 곧바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뒤에서 다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자 헤르미온느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거기 있었구나. 어디 갔었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들었어. 너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사고를 내는 바람에 퇴학당했다던데. 퇴학은 안 당했어. 해리가 확인해 주었다. 여기까지 날아온 건 맞다는 얘기야?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맥고나글 교수만큼이나 엄격한 목소리였다.
잔소리는 넘어가고 론이 못 참고 말했다. 새 아무나 알려줘. 허밍버드야. 헤르미온느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헤르미온느의 말은 뚱뚱한 기부인의 초상화가 획 열리고 갑작스레 쏟아져 나온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끊기고 말았다. 그리핀도르 기숙사 전원이 지금껏 잠도 안 자고 둥근 휴게실을 가득 메운 채 기울어진 탁자와 푹 꺼진 안락의자 위에 서서 그들이 도착하기만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초상화 구멍에서 뻗어나온 팔들이 해리와 론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헤르미온느도 얼른 그들을 따라 들어가야 했다. 기발해. 리 조던이 소리쳤다. 감동받았어. 그런 식으로 등장하다니. 자동차를 타고 날아와 후려치는 버드나무를 곧장 들이받다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얘기거리가 되겠는걸? 멋있었어. 해리와 한 번도 이야기 나눠본 적 없는 어느 5학년생이 말했다. 어떤 학생은 해리가 방금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등을 두드려댔다. 프레드와 조지가 사람들을 뚫고 앞으로 나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좀 부르지 그랬냐. 론이 벌개진 얼굴로 쑥스러운 듯이 웃고 있었는데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해리의 눈에 들어왔다. 몇 명의 흥분한 1학년들의 머리 위로 퍼시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오려고 애쓰는 듯 했다. 해리가 론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퍼시 쪽으로 고개짓했다. 론은 금방 상황을 파악했다. 올라가야겠다. 좀 피곤하네. 론이 말했고 둘은 나선형 계단과 기숙사 침실로 이어지는 휴게실 맞은편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잘 자. 해리가 퍼시와 똑같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헤르미온느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둘은 휴게실 맞은편으로 걸어가는 내내 등짝에 손바닥 세례를 받다가 계단에 이르러서야 평화를 얻었다. 그들은 꼭대기까지 곧장 빠르게 계단을 올라가 마침내 그리웠던 기숙사 침실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이제 2학년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모서리마다 기둥이 있고 빨간 벨벳이 드리워진 침대 5개와 길고 폭이 좁은 창문이 있는 익숙한 둥근 방으로 들어갔다. 짐 가방은 이미 옮겨져서 침대 끄트머리에 놓여 있었다. 론은 찔리는 듯 해리를 보고 씩 웃었다. 이런 걸 즐기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침실 문이 벌컥 열리고 또 다른 그리핀도르 2학년 남학생 쉐이머스 피니건과 딘 토머스, 네빌 롱보텀이 들어왔다. 믿을 수가 없어. 세이머스가 활짝 웃었다. 멋진걸? 딘이 말했다. 굉장해. 네빌이 경이로워하며 말했다. 해리도 어쩔 수 없이 씩 웃었다.